닭이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서울 300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 여기 성수동이죠. 성수동 여기 둔치예요. 성수동 둔치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양평, 여주, 그 다음에 원주, 그리고 이쪽으로, 그 다음 잘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한 바퀴 삥 하고 돌아오는, 충청도까지 해가지고 돌아오는 라이딩을 합니다. 오늘 목표는 12시 전에 끝내는 거야. 오늘 내로 끝내는 거. 지난주에는 오늘 내로 못 끝냈어. 그래서 오늘은 지난 하루에 끝내는 겁니다. 어제 이제 저녁에 많은 분들이 불편함 속에서 잠을 주무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저희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었거든. 어디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었냐면은 독일에서 뭐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었어요? 크레딧 디폴트 수합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디셔널 티어 1이라고 하는 AT1이라고도 부르고, 정확하게는 조건부 자본증권. 이 조건부 자본증권이 전 세계적으로 약 260억 달러가 발행이 되었는데요. 이쪽이 문제가 생겼죠. 왜? CS가 그걸 삼각해 버렸으니까. 조건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조건부 자본증권인데, 문제가 심각해지면은 너희들 돈 빌려준 거를 그냥 없애버리겠다. 대신에 우리가 높은 금리를 줄게. 원래 우리 은행들이 신용이 좋잖아. 그러니까 신용이 좋으니까 금리를 발행할 때 보통 얼마 발행해? 뭐 옛날 같은 기준이 뭐 2%면 발행하지, 뭐 2점 몇 프로쯤 발행하지. 실제로 21년도에 발행했던 국내 이 AT1 채권의 발행 금리는 2.8%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달러차의 경우.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로 그렇게 발행이 됐겠죠. 조건부 상각 2.8에 발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낮은 금리에 발행이 됐는데, 대신에 조건부 자본증권을 발행을 하면 금리를 더 주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많이 파는 거예요. 260억 달러나. 근데 어떻게 됐어요? CS에서 그 조건은 뭐야? 우리가 어려워지거나 해서 부실화되면, 부실은행으로 지정이 되면 너희 건 없어지는 거야. 너희 돈은 없어지는 거야. 대신에 금리를 많이 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유럽은행의 그 AT1 금리는 두 자릿수예요. 예. 저하고 아주 가까운 분이 최근에 그거를 한번 하셨다 이번에 겨우 상환 받으신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CS는 아니었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유럽의 은행들의 그 AT1 채권들도 금리가 어마무시하게 튀었죠. 실제로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국내 달러 발행 AT1의 그 가격이 굉장히 좋아졌다. 왜? 3% 정도 수준으로 발행이 됐는데 100에 대해 거래되는 게 85에 거래되고 있다. 15%나 할인됐다. 근데 만기가 3년 정도 남아있다. 3, 4년. 콜 행사 때까지. 근데 한국의 금융회사들은 대략 그 큰 회사의 경우는 20조 이상, 최소 한 20에서 25조 이상 손실이 연속으로 발생해야 누적으로 그 AT1에 문제가 생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건 괜찮겠다. 달러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걸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한번 찾아봐라 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죠.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제가 직접 들고 팔이 아프면은 오래 못 하는데 세워놓고 하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도이치방크예요. 이번에는 가로등이 꺼졌어. 날이 밝고 있네요. 출발할 때가 되고 있네요. 황당해. 자, 그래서 자, 그러니까 얘네들의 뭐가 그 AT1 금리만 올랐을 뿐만 아니라 크레딧 디폴트 수합도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크레딧 디폴트 수합이 뭐예요? 크레딧 디폴트 수합은, 디폴트는 뭐야? 망조. 망조. 크레딧이 망조 나는 것을 교환하는 증권이라는 게 크레딧 디폴트 수합이에요. 그러니까 크레딧 디폴트 수합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니네 망조 났네 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번에는 도이치방크였습니다. 독일의 도이치방크는 독일의 대표은행인데, 도이치방크가 사실 옛날부터 좀 안 좋다 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JDS 프리미엄 175 이상을 빵 하고 하늘로 치솟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이번엔 도이치방크까지 망한다. 야, CS 망했는데 이제 도이치방크 망한다. 어떡하지? 그러면서 어제 유럽 시장이 난리가 났었어요. 다시. 그러니까 유럽 시장이 끝나기 전에 개장된 미국 시장도 휘청휘청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어제 잠을 주무실 때 잠 못 드시는 분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뭐냐? 보일까요? 잘 보이나요? 네, 요거는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바로 VIX 지수입니다. 변동성 지수. 제가 변동성 지수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위에 공간이 조금 더 있다 막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게 이번에 CS 문제를 무마하면서 이 가격이 떨어지셨어요. 고점에서부터 살살 떨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하루짜리를 보여드린 거예요. 얼마나 이게 움직였는지를 보여드린 건데, 아이고, 이거 안 나오네. 하여튼 최근에 이게 올랐다가 떨어지는 차에 어제 그 일이 벌어지니까 훅 하고 뛰었습니다. 훅 하고 뛰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 유럽 쪽에서 당연히 방어를 했겠죠.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필요시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독일의 입장도 되게 중요하겠죠. 울라프 슐츠 독일 총리, 지난 몇 년 동안 엄격한 규칙과 규정이 있어 유럽의 은행 시스템은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그동안에 공부해 본 바로는 유럽에서, 특별히 독일에서 우리는 이거 안정적으로 할 거야 라고 하면 안정적이 될 겁니다. 그동안 실수를 했을지라도요. 독일이 재밌는 나라예요. 독일이 되게 재밌는 나라인데, 과거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했잖아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나서 완전 나라 망쳐놨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엄격해요. 은행 시스템 너무너무 엄격한데, 항상 엄격한데 얘네들이 항상 겉다르고 석다른 게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이거 우리는 항상 안전하게 할 거야. 이러다가 이거 수익이 나는 거 맞아? 정말이야? 이러면은 한 켠만 딱 넘어가는 순간 독일은 우르르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 깨집니다. 그게 2008년 이후 2011년, 12년에 있었던 유럽 사태예요. 여기저기 다 물린 게 독일의 은행이었어요. 그래서 독일의 은행이 되게 재미난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대단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아니다가 하면 아닌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해결을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변동성이 빵 뛰면서 VIX 지수가 올랐다가 쫙 가라앉으면서 끝났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그냥 정리가 된 거고, 또 하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달러는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달러가 강세 같고요. 근데 뭐 이거 뭐야, 여기 또 터져? 이렇게 되니까 유가, 원자재 이쪽은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채권은 아이고 뭐 뻔하네, 이제 경기 악화될 거니까 금리 안 내릴 수 있겠어? 하고 채권 가격은 강세, 금리는 하락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어제 드디어 그 블랙아웃 기간이 끝나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재미나는데요. 특별히 라파엘 부스틱 연은 총재의 발언이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기 전에 강경파인 세인트루이스의 제임스 블러드 말을 한번 들어보죠. 금융 스트레스는 끔찍하지만 금리 수준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금융 스트레스, 즉 은행이 신용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지만은 금리 수준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떨어졌잖아요. 우리 장기 물금리가 지금 10년 물금리가 4%에서 오늘 장중에는 무려 3.2대까지, 지난 몇 개월간 신기록이에요. 3.2면 거기까지 떨어졌고요. 낮은 금리는 결국 거시경제를 강세 요인이 되는 거시경제의 강세 요인이 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금리가 낮으니까 거시경제가 잘 돌아가겠지,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속적이고 적절한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스트레스를 억제할 수 있지만 적절한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에 계속 하향 압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스트레스는 이렇게 우리가 꾸준히 안정적인 조치를 취하면 안정이 될 것이고, 또 금리는 인플레이션을 누를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라파엘 부스틱이 오늘 되게 재미난 얘기를 했습니다. 공영 라디오에 나가서 발언했는데, 이번에 FOMC 회의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라고 얘기했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간단한 결정이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금리 올리는 것이. 그러나 결국 위원회는 은행 시스템이 건전하고 견조하다는 명확한 신호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금리를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금리를 올리는 거에 있어서 과거에 대비해서 상당히 심각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러나 은행이 하나 터졌지만, 그러나 우리 전반적인 은행
시스템을 살펴보건데 건전해. 그러니까 금리 올려도 돼.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압박이 상당하니까. 그래서 금리를 올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다음에 금리 올릴까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래서 증시학도의 TV에서 뭐라고 했죠? 이번 금리가 마지막일 것이다. 저는 이코노미스트도 아니고 무슨 이쪽 경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죠? 경제 논평가도 아니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계속 맛을 봐보니까 감이 오는 거지. 감이 오니까 이번이 끝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감이 뭐라고 해요? 금리 인하 시기가 당겨졌습니다. 이 공식 의견을 그렇게 바꿉니다. 저 개인적인 공식 의견, 뇌피셜, 뇌피셜을 그렇게 바꿉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정도 되면 못 내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서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더 신나서 그렇게 금리가 떨어졌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도 인터뷰에서 발언이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높고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고, 따라서 금리 인상 케이스가 매우 분명했다 라고. 그러니까 의견은 분분했지만 몇몇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심했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물론 비둘기 파이긴 하지만 라펠 보스틱 연은 총재 발언을 보면 앞으로는 금리 올리기가 계속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 지표들 나온 거 보면 지표가 지표가 너무 셉니다. 지표가 너무 세가지고 뭐가 세냐면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요. 근원 어디 갔어?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 제가 오늘 다 못 찾아서 지금 가봐야 돼서 좀 높게 나왔어요. 물론 50 이하로 나온 것도 있지만 구매관리자 지수, 구매관리자 지수가 50 이상에서 나왔습니다. 50 이상에서 나와가지고 역시 미국의 인플레가 쉽게 꺾이지는 않는다 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번에 뱅크런 사태는 모든 경기 심리를 꺾을 것이다 라는 것이 또 동일한 의견이기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가봐야 돼요. 이제 곧 늦게 출발하면은 빨리 가야 되겠다.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홀몸이 아니니까 제가 조심하는 건 다운힐에서 천천히, 옛날에 다운힐 상위 10% 겁나 빨라, 오르막은 하위 10% 겁나 느려 이랬는데, 이번엔 둘 다 겁나 느리게 오르막 내리막 천천히 다녀오겠습니다. 오르막은 조금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리막은 조심조심 해서 안전하게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도 또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생각보다 아침절은 약간 춥고 공기는 매우 안 좋습니다. 안녕.